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외대 근무하는 김동화 교수입니다. 최근 여러분 뉴스에서 두 가지 좀 상반된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최대 스마트폰 IT 기업인 화웨이라는 기업에서 7나노메타급 반도체를 이용한 5G 폰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중국 젊은이들이 줄을 쫙 선 이제 화면이 펼쳐진 바 있죠. 그래서 소위 이걸 이제 애국 소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제 그런 거죠. 베이징의 애플 매장에서 아이폰 15가 또 중국 젊은이들이 줄을 쫙 서서 이제 구매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국산 화웨이 폰을 앞다투어 애국 소비를 한 중국 청년들, 그리고 무역 전쟁, 무역 분쟁 중인 미국에서 만든 아이폰 15를 구매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마다하지 않은 그 중국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 둘 다 이제 중국 MZ 세대라고 할 수 있죠. 2010년부터 중국이 G2, 미국 다음으로 중국 경제가 2등으로 부상을 했는데 이때부터 중국 국력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조국에 대한 자부심, 이에 따른 충성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교육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애국주의로 부상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중 문제랄지 반중 문제랄지 이런 문제로 떠오르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에 중국에 있는 문화원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바 있거든요. 이거 연령대별로 이걸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보면 10대는 54.1%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고, 그리고 20대는 64.8%, 30대는 64.9%, 그리고 40대는 73%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호감도를 1년 전인 2021년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10대는 무려 19.7%포인트나 올랐고, 20대 역시 5.5%포인트 올랐고 30대만 2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호감도하고 금년 호감도를 비교해보면 특정 계층이 한국을 싫어하거나 이런 비중이나 비율이 고착화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혐한 반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 핵 오염수 배출 사태에 관련해서 일본을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을 넘어서 무역 전쟁 단계에 이르는 정도의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미국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또 늘어나게 됐고, 또 남중국해 영토 분쟁 관련해서 베트남을 또 비선호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별, 이슈별로 특정 국가에 대한 호감대가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지 중국 MZ 세대들이 특히 반한, 혐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소비 계층인데 한복 문제랄지 김치 종주국이 문제랄지 그런 민감한 문제에서 한국의 비호감적인 그런 이벤트랄지 2021년에 아마 폭발적으로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영향을 미쳐서 호감도가 툭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학자가 추산을 해보면 중국 전체 인구 중에서 세계 계층이 약 38.9%, 약 5억 4,800만 명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중국 전체의 중요한 계층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 중국 MZ 세대의 이제 성향이랄지 트렌드랄지 추세를 잘 분석을 해야지 향후 다가올 중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겁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마케팅 관련해서 마오타이주라는 유명한 중국의 술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명주죠. 근데 이게 한 53도 되는 굉장히 독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젊은이들은 그런 독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7년 이후에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 9월에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브라는 글로벌 초콜릿 브랜드가 마오타이주하고 협력을 해서 마오샤오링이라는 초콜릿을 출시했는데 53도짜리 마오타이 술을 약 2%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오타이지우라는 술이 가진 장점을 이제 초콜릿을 이용해서 새로운 소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마케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금년 9월에 이와 비슷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최대 커피 체인점인 루이싱 커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커피에 마오타이주 0.5도 분량을 좀 넣습니다. 중국 MZ 세대의 그런 특징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벤트들이 중국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MZ 세대, 소비 성향이랄지 심리적인 특징, 그리고 결혼관, 연애관, 그리고 가치관, 국가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지만 중국에 진출 이미 한 혹은 진출할 그런 우리 기업들의 마케팅한 노력이 적재적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MZ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칭이 좀 다를 뿐이죠. 먼저 이제 빠링허우 세대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빠링이란 1980년대 탄생했다라는 의미로 빠가 숫자로 8, 그리고 링은 0을 나타내는데 빠링허우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현재 나이로 한 34세에서 43세, 중국 사회의 견고한 현재 허리층을 구성하고 있겠죠. 중국은 1979년에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 가정에 한 자녀라는 굉장히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80년 이후에 탄생한 세대들은 외동 아들, 외동 딸밖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들은 개혁개방의 수혜자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이 지난 30년간 10%에 가까운 경제성장 혜택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풍요로운 시대에 자란 외동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미디어에서는 이들을 이제 소황제, 중국어로 샤오황띠라고 그러는데 왜 소황제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6명의 어른들의 관심을 과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소황제 1세대로 중국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외동 아들이다, 외동 딸이다 그러면은 남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념이거든요. 중국 마찬가지로 이 빠링허우에 대한 사회적 관념은 이런 시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보편적인 시각과 조금 달라지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2008년 5월 12일에 쓰촨성 원찬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조직하거나 단체나 기관에서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그런 지진 현장에 달려나가서 구조도 하고 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천막 텐트를 치고 학교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국 사회가 인식하는 자기만 하는 행동과 전혀 상반된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이제 빠링허우를 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빠링허우들은 사회적 이슈에도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청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풍족한 청년기를 보내서 누구보다도 소비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소비에 마다하지 않고 또 고급스러운 제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샤오황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혹은 이제 두 부부가 부모님 그리고 친정 쪽에 장인어른, 장모님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에 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고령화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제 24세에서 33세, 주로 20대가 많은 그런 계층이죠. 이들은 이제 경제 발전 속도하고 생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1990년대에 성장했고, 이미 부모들이 이룬 혜택을 어렸을 때부터 누린 계층입니다. 각 계층을 부르는 별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뚜렷한 형체도 없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이제 젤리족이라고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치링허우, 1970년대 태어난 기성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한 일벌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빠링허우는 칼퇴근을 한다. 그리고 지우링허우는 아예 재택근무를 요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치링허우는 상명하복, 위에서 이제 뭘 시키면 일을 잘하는 그런 세대고, 또 빠링허우는 선배들에게 평등을 주장하고, 지우링허우는 아주 자기 우선이고 그런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주링허부터는 이제 이미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지 오래되고 경제도 발전했기 때문에 유학 경험도 많고, 그래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의 영향에서 특히 모바일, 인터넷 그 사용이 굉장히 익숙하고요. 종합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소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링링허우는 10대 후반도 있고 그다음에 20대 초반도 들어서고 있죠. 가장 큰 특징이 마지막 독생자녀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9년부터 한 가정에 한 자녀라는 가족 계획 정책,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노동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 정책을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2011년에는 부모가 외동이면 둘을 낳게 했고, 2013년에는 부모 중에 한 명만 외동이어도 둘을 낳게 했고, 2015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2자녀 정책으로 하는데 2021년에는 3자녀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러니 90년대 태어난 이들은 마지막 중국의 외동 자녀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중국 MZ세대와 미래라는 단행본을 출간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 못 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 책 안에 있으니까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